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포럼의 마지막 세션인데요. 이번은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진행되는 클로징 세션입니다. 사회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금실 지구와 사람 대표님, 그리고 폴 레드 UNRISD 소장님이 함께 사회를 봐주실 예정입니다. 7분의 패널 분들도 모셨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님, 김광길 통일부 교류협력정책관님, 변정권님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이십니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상민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동북아시아 지역사무소 부소장님, 스테반 클링어빌 UN 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임형준 UN 세계 식량계획 한국 사무소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먼저 세션에 강금실 지구와 사람 대표님과 폴레드 소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사무엘 브룰리사워 UNRISD 연구분석관님의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폴레드 소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레드 소장님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네, 여러분. 네, 패널분들 많이 지금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논의와 Q&A가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사회자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다양한 참석자분들로부터 질문을 또 사전에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프로치를 좀 더 실행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 앞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이 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발제자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금실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와 사람 대표 강금실입니다. 3일간에 걸친 세계 접경 지역을 조망해보는 저희 컨퍼런스가 이제 마지막 세션에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9개 유엔 기구 관계자분들, 또 71개국의 17국가의 그 61명에 해당하는 전문가 분들이 참가해 주신 이 회의를 주최해 주신 강원도와 철원군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참가해 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방영해 주시고 또 질문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접경지역 넥서스를 통한 이 컨퍼런스를 처음 제안해 주시고 총괄 기획을 해 주신 UNRISD의 이일청 선임연구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지구와 사람 학술위원장 안병진 교수님, 총감독 양지용 이사님과 또 전체 세션을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진행하고 고생하신 김고은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이 자리가 상당히 의미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마무리에서 함께 하시는 패널리스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난 3일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또 함께 꿈꿔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 브룰리 이사님의 경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무엘 브룰리사와라고 합니다. 저는 UNRISD 연구 분석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흥미로운 컨퍼런스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든 세션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총 9개의 세션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 세션으로는 7개 세션을 가졌고 그리고 협업 세션으로 2개의 세션이 있었습니다. 먼저 21세기 국경과 접경지역, 그리고 접경지역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그리고 접경지역의 평화 구축 맥락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접근, 이외에도 자연과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과 평화와 발전의 관계,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변화, 그리고 UN 대표들이 함께한 세션인 접경 지역에서의 UN의 평화, 발전, 환경 관련 활동을 다룬 세션이 있었습니다. 먼저 개회사를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대부분 개회사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회사를 통해서 철원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평화를 갈망하고 있지만 접경 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개발에 있어 우선시 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희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DMZ가 평화와 통일, 기후대응, 환경보호, 협력의 상징이 되고자 하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 국가, 국제 파트너들과 협업해야 하고 또 북한과도 협업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환경과 사회, 문화적 개발에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회사에서 폴레드 소장님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평화가 꼭 있어야 하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국경은 정확하게 사람들을 한자리로 모으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21세기 국경과 접경 지역을 다룬 세션이었는데요. 개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질문들이 오고 갔습니다. 접경 지역이 또한 국경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정립해보고 접경 지역이 소외되고 분절되고 뒤처지고 찢어지고 갈등이 발생하고 다루기 힘들고 남겨진 지역이다. 중앙정부가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흥미로웠던 점은 1세션에서 물론 3일 내내 그러했지만 1세션에서 특히 이 접경 지역이 변화를 위한 실험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혁신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변화의 실험실이 될 수 있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당 국가에 도전 과제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힘의 원천이며 엘리트주의자들에게 도전하고 또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접경 지역에 관련해서 물론 접경 지역이 분단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군사화가 되어 있으며 또 성별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군사로 인해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일부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외시되고 아직도 중앙에서 통제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접경 지역을 일종의 로맨스화, 낭만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현실을 겪고 있는지를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자본주의 그리고 주 중심,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이 접경 지역에는 주로 적용되고 있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또 개입의 정당성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개입이 이 지역에 가져다주는 접경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져다주는 여파는 진정으로 고민해보지 않고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정치인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그런 행위를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도 그렇고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접경 지역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논의했는데요. 대부분 현재의 평화 구축 수단을 비판하고 특히 그 수단이 하향식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에서 주도하고 거의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많은 경우 외부의 기술과 전문성에 의존한다는 점이 논의가 되었고 추측과 즉 외부인들이 만든 추측에 의지한다는 점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별화 등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가려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논의를 했고 평화 구축이 개입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성이 피해자로 낙인 찍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 이런 성별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장되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들을 시간을 가졌었고 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화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런 자유적인 평화 구축은 상향식 방식으로서 여기에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포함이 되고 또 풀뿌리 중심의 평화 구축이 포함이 됩니다. 대화 중심의 노력이 그 구심점이 되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런 방식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이고 사람들의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세션에서는 천연자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물과 같은 자원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물이 하지만 반대로 또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고 평화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례도 들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이 되어서 당사자들의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리버 리치만 교수님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왜 이런 지역적 차원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지역 주민의 참여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거시적인 시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세계의 추출주의자, 가부장주의자, 자본주의자들의 평화를 바라보는 시간에 도전을 가하고 또 정치적 질서를 상당 부분 개혁하라는 시각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접경 지역의 평화 구축 맥락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접근을 다루었는데요. 이 인간 중심주의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살펴보았고 비인간 중심주의나 지구 중심의 시각에 근간을 둔 개념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법학을 다뤄보았는데요. 지구 법학은 최근 들어서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토착민이라든지 또 영성이라든지 그리고 인간주의, 인도주의, 또 유교적 사상, 철학,
신학에서 도출한 이런 지구법학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는 이런 것들만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현되기 위해서, 특히 정책 차원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UN 총회의 결의안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했고, 자연을 법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하는 것처럼 자연을 대해야 한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환경법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좀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어떤 면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외에도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들었습니다. DMZ를 하나의 전체로 봐야 한다라는 시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DMZ는 이와 동시에 법적인 근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DMZ를 보호하는 것이 실제로 평화 구축의 관건이 되고 관문이 될 것이다. 남북한 평화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DMZ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고, 또 남북한이 DMZ를 중심으로 법에 의존하지 않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한번 논의해 봤습니다. 또한 데이빗 발제자님께서 평화와 또 갈등, 그리고 군사와 접경 지역에서의 자연과 조화 등을 다뤄주셨는데요. 점차적으로 과도기, 보전에 있어서 과도기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제안해 주셨고, 지적해 주셨고,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라든지 유라시아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태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린벨트, 그리고 유라시아의 관련 구축 벨트 등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세션, 4세션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다루었는데요.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자연과의 조화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4세션에서는 DMZ를 다루었는데요. DMZ를 사회 자연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역동적인 인간과 비인간 주체를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시각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은 평화 구축 과정이 펼쳐지는 곳으로서 자연과의 조화라는 개념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보자는 시각이 있었고, 이 공간을 공동 창출하자, 즉 계획과 아이디어와 정책, 예를 들어서 평화공원, 보전지, 축제 등을 활용을 해서 또 예술을 통해서 접경 지역을 사회문화적 협력 가능성이 있는 공동의 공간으로 창출하자는 그런 의견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창출 노력이 있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서로 교환하였고 다시 한번 지구 법학을 다루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까를 논의를 할 때 지구 법학이 사법과 또 현행 환경법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인간 외교 이상이라는 그런 제언이 있었고, 갈등을 겪고 있는 두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대안으로 지구법학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또한 DMZ를 둘러싼 접근 방식은 이제 평화공원이라는 모습으로 또 제안이 되었는데요. 또 DMZ를 법적 인격을 가진 것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DMZ는 환경이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번째 세션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변화를 다루었는데요. 사회정책과 시민권, 국경, 접경지역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회정책과 시민권이 접경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었고요. 정치적 생태학도 다루었습니다. 접경지역과 세계 자본주의의 비인간적 본성을 다루어 보았고, 이외에도 이 환경의 사회 정치적 생산이라는 개념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지역의 지식과 이 지역의 경험이 이 과정에서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환경과 발전과 평화 구축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5세션에서는 또한 접경 지역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다루었는데요. 접경 지역이 변방에 머무르고 소외된 지역이지만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고 역동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이며 초월적, 초국가적 협업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정한 형태의 회복력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이 지역의 취약성을 또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면서 유엔의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연구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보통 국수주의 성향이 강하게 작용을 이 과정에서 하지만 그것에서 탈피해서 국가사무소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면서 각 해당 국가에 알맞은 사례 연구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던가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요성 면에서 무시되고 자시되어 왔었던 이 접경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에 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션은 6세션인데요. 접경 지역에서 유엔의 평화, 발전, 환경 관련 활동을 논의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UN, WTO나 유네스코, UNDP, UNEP, 그리고 다양한 유엔 기구에서 발제자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접경 지역에 대한 시각이 유엔 내에서 아직 크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보통 중앙과 자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접경 지역에서 활동이 아직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다는 내용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외에도 갈등, 빈곤,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은 서로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스스로 강화시키는 영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이런 말들이 함께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라는 대형 조직, 기구가 통합된 다자 파트너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유엔과 또 NGO 등 다양한 기구들과 협업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합적인 다자 파트너 중심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다라는 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환경적인 평화 구축에 관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연자원과 관련된 갈등을 다루었고, 환경적인 평화 구축이 협력과 또 인도, 파키스탄 간의 관계, 그리고 현재도 그 갈등이 진행 중인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것은요, 이곳에서의 갈등 해소, 그리고 협상, 협력,
게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 되고 관문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아직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하나로 취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적인 평화 구축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고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관광이 평화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지뢰기구, 유엔 지뢰기구에서 관련된 활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역 주민, 접경 지역의 주민들과 또 전쟁에 참여한 장병들에게 이런 유엔 지뢰기구가 하는 활동 등에 관해서 또 들을 수 있었고요. 이제 협업 세션으로 넘어가서요. 특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접경 지역에서의 평화 프로세스를 살펴봤습니다. 스시마 그리고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고요. 한국과 일본의 긴장감이 아직도 팽배한 상태이지만 외교 정상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이런 긴장감이 앞으로 해소되어 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잘 활용을 해서 또 노력을 강화해야 되겠고 또 군사화된 지역, 접경 지역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쿠릴 반도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에서 현재 어떤 활동이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른 사례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 접경 지역에 관련된 발제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협업 세션에서는요. 가장 마지막에 진행된 세션이었죠. 갈등 지역을 다뤄보았습니다. 평화 구축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례들, 과거의 사례들도 소개를 받았고 공유를 했고 예를 들어서 중국과 대만, 즉 양황 관계 등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례 연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저희가 포럼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정말 훌륭하게 경과 보고해 주셨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정말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라운드 테이블 논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사회자분들 폴 레드 소장님과 강근실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폴 레드 소장님 들어와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아주 좋은 발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패널 디스커션을 진행하겠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을 포럼에서 많이 나눴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한 30분 정도는 먼저 저희가 팔로우업으로 아까 질문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강동식 대표님께 일단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전반적인 그리고 글로벌 수준에서 각 접경 지역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네, 지금 통역 때문에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지 않도록 또 주의하겠고요. 패널 분들도 너무 빨리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저희가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요. 영국에 있는 한쿤수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 우리가 이 어프로치를 그러니까 평화와 환경과 발전이라는 넥서스를 우리가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이 어프로치를 더 강화하고 진전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연구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정치적인 의지라든가 아니면 관점의 변화라든가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누구가 또 주체가 되어야 되는지, 단순히 지자체 또 지역 단위에서의 그런 주체들이어야 할지, 아니면 유엔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또 유엔의 다양한 기관들, 아니면 그 외 다른 어떤 주체들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온라인 세션을 사회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를 하는 것이 이렇게 무대에서는 각각 발표자분들께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다들 얼굴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질문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플로어를 열겠습니다. 혹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 말씀 주실 분, 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민 부소장님, 네, 그 다음에 스티븐한테 의견을 듣겠습니다. I will keep an eye out for additional hands. Thank you. Sang-min, please go ahead. Thank you. Perhaps can I remove? 감사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될까요? 네, 질문이 이 넥서스 방식을 어떻게 다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이고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가 가진 논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번째 세션에 사회를 맡았었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세션에서 논의한 바가 적경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 정리였습니다. 지금 UNDP에서 나오신 동료분께서 개념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적경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다. 또한 변방에 위치한 가장자리에 위치한 중앙에서 소외된 지역이다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고, 하지만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심지다. 그리고 경제적 회랑, 정치적 회랑을 구축할 수 있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도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저희가 논의한 바에 따르면 갈등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도 제도화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화 노력, 특히 예를 들자면 차드호 주변 그리고 사헬 지역에서 그러한 활동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제도화 노력은 다른 곳에서도 목도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경제 회랑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53개의 경제 회랑 프로그램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화 노력을 보면 이 제도화가 이 넥서스를 추진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주체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구 간 협력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를 생각해보면 진정한 혜택이 이런 지역사회, 적경 지역의 지역사회에 갖는 이들에게 되돌아가야 하는 혜택이 이들에게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관행과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이들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존의 지역사회 간의 적경지역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이들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국가 간 협력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고, 또 중앙아시아에서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 차원의 행동을 조율하기 위해서, 또한 그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 포럼은 강원도와 철원군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계신데요. 남북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거기만 치우치지 않고 지자체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보겠는데요. 지역기구의 역할도 한번 보겠는데요. 이들 기구는 국가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프리카 연맹 그리고 이외의 지역위원회 그리고 북아시아 같은 경우에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구들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런 국제기구들이 하나의 주체로서 유엔의 메커니즘을 적극 추진을 하고 평화 구축을 촉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finitely.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해야겠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코멘트를 듣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티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희 UN 개발계획의 서울정책센터장이신데요. UNDP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접경 지역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젠다를 계속 진전시킬 수 있을까요? 혹시 다양한 대륙에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훌륭한 포럼을 개최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러 세션에 참여했는데 아주 의미 있는 또 중요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앞서 처음에 주셨던 질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요, 한 가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적인 관점에서 보겠는데요. 여러 정책과 연구를 이 넥서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책 위반자들에게 큰 의미를 줄 수가 있겠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 포럼이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국경은 무엇인가, 접경 지역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개념적인 것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같이 한 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이제 먼저 인식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은 또 저희 포럼에서도 다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을 다뤄야 합니다. 특히 이런 컨퍼런스가 아주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정책 위반자들, 또 의사 결정자들, 또 개발 기구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의 약 2억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접경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팬데믹 상황도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또 에볼라로 인한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국경과 접경 지역이 이런 관련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접경 지역에 또 안보와 관련된 부분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사헬 지역의 국가들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인구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면 환경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또 관광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현황을 파악을 하고 또 지금 현장에서의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또 의사 결정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따라서 정책과 연구 간의 연계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포럼이 그런 의미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의사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전달하고 또한 학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함으로써 의사 결정자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저의 동료분께서 아프리카 국경 센터에서 또 발표를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유엔과 또한 다양한 그 개발 기구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접경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계성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요. 또 유엔과 다른 기구들이 함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에서의 활동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지역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경을 한 수도 도시의 입장에서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개발의 협력이라는 것은 다양한 기구들이 함께 모두 포괄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모으고 또 UNDP에서도 그렇지만요. 지역적인 관점을 잘 반영해서 초국경적인 관점을 반영해야만 우리가 충분한 또 의미 있는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접경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프리카 국경센터에 계신 분이 아주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개발 협력 기구들이 이 접경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제 사실인데요. 적어도 NGO라든가 또 이런 형태의 어프로치에 좀 익숙한 그런 기구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양한 노력들을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평화와 또한 제가 몇 년 전에 쿠메사에서 일단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연구를 코메사 지역에서의 21개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진행했었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성 소상공업이라든가 또 우간다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생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초국경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런 사례 연구도 좀 더 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대륙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의 기구들이 현장에 그런 목소리를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프리카 연합이 또 그 지역 사회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지역 사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주체들의 지역 기관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ephen, and just to 네, 감사합니다. 또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이따가 또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제가 또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도 유엔에 벌써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또 영국 정부와도 이제 아프리카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단순히 마인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가와 또한 그 수도 중심의 이런 개발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 체제를 구축을 할 때 각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한 지원 기구들 예를 들면 예산이 좀 더 그 현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소프트한 어프로치를 통해서 접경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면 안병진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견 있으신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 앞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서 저도 연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의 정부에서는 그리고 의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훌륭한 시도들을 해왔고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참여하고 있는 이소영 의원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신한반도 체제론이라고 하는 훌륭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3일간 너무나 훌륭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나왔던 것처럼 이 신한반도 체제론의 좋은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발전돼야 될 부분이 저희가 3일간 이야기한 넥서스, 그러니까 생태라고 하는 것들을 전체적인 인컴패싱한 틀로 두면서 어떻게 평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번영 혹은 뭐 공존 공영이라고 할까요? 이거와 통합된 하나의 통합된 이론적 틀로서 어떻게 이제 구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신한반도 체제론에서 조금 더 발전돼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한국의 저희 지식인들이 최근에 바이든 당선인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3일간 저희 컨퍼런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정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일본과 러시아와 그리고 세계 다양한 접경 지역에서의 고민과 공통의 관심사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굉장히 넓혀야 되는 더 근저에 가면 왕진바오 교수님이 그리고 뚜에이밍 교수님의 얘기처럼 인식론적 기반까지도 확대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DMZ와 신한반도 체제론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영감과 자극을 저희가 던져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보람 있는 세션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실 저희 정치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트랙 2, 그러니까 정부 간의 논의, 정부 간의 문제의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트랙 2, 그러니까 로컬과 다양한 중국과 한국과 세계의 학자들 그리고 지식인들 그리고 띵크탱크 그리고 실천가들이 함께 이런 트랙 2를 통해서 새로운 신 DMZ 레짐, 새로운 DMZ 레짐론이랄까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신한반도 체제론의 근거가 되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레귤러하게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점에서 저의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레짐론으로 발전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cellent, thank you. I think there's clearly an appetite for 네, 감사합니다. 이 포럼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나눈 대화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스테판 서울정책센터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엔에 있어서도 EU 이슈에 관련해서 문제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가고 있고 연구와 또 참여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차원에서도 많은 대안을 마련을 하고 유엔이 지역사회와 또 지자체에게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평화 구축이 원활하게 될 것이고 또 접경지역의 경제 개발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유엔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네, 이명준 한국사무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평화 구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번영과 또 안보 그리고 접경지역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면서 수백만 명의 빈곤 인구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안보리에서 1.7 결의안을 발표를 했죠. 이것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활동을 유엔에서 하고 있습니다. WAP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현재 9개 도와 또 9개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접경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황해가 그 중에 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황해 북쪽, 북부, 그리고 강원도도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취약계층의 영향을 확보하고 또 아동의 빈곤을 퇴치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도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인프라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대처나 비상사태 대비 등에도 나서고 있고 현재 이런 활동이 인식이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제가 라오스에서 일할 때 이 개발되지 못한 지역을 활용하기 위해서 NGO와 함께 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도 협업을 했는데요. 그리고 토지 개발 활동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도로도 닦고 다리도 건설을 하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도 늘리고 소득을 창출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개발 프로그램도 실시를 했는데요. 산림 황폐화를 예방하고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업 물품을 임업 제품의 또 활성화 등도 노력을 진행을 했고 이렇게 NGO와 협업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분들께서 저희 UN 팀으로부터 또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요. 다른 분들 혹시 현실적인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협력에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파트너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아마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한반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진행을 하면 좋을지 또 지원을 해주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도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계,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요. 그러면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과 자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포럼에서 인간의 권리, 또 인간의 욕망, 인간이 원하는 것, 즉 사회적인 개발, 경제적 개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요. 또 굉장히 급진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연을 위한 그런 권리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자연도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자원을 차출하고 너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우리의 존재도 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기존의 체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연의 다양한 측면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연과 함께 좀 공존할 수 있을까? 패널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남상민 부소장님 감사합니다. Islands, I volunteer. 제가 침묵을 깨기 위해서 자원에서 나섰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고 싶지는 않은데요. 접경 지역이라는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갈등의 원천일 수도 있고 접경 지역은 하지만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협력의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기회이죠. 또 다른 맥락에서 보면 사무엘 연구 분석관님이 경과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환경을 위한
협력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고 어떻게 보면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협력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협력을 하게 되면 신뢰 구축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가 국가 간 신뢰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UN 에스캅에서도 특히 또 동북아시아에서도 그리고 러시아 연맹이라든지 북한에서도 관련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철새라든지 이주,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거든요. 사이베리아, 시베리아 호랑이 등도 여기서 서식하고 있죠. 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바탕으로 유엔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UN 에스캅에서도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이들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이런 야생 동식물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부와 협업을 해서 이런 초월적 보호지역을, 초국가적 보호지역을 또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을 하나로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자연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국경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정치적 국경 때문에 장애물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율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국제 협력은 지역사회와 국가와 또 주체와 또 창출자들 그리고 이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서 새로운 보호지의 탄생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자연을 접경지역에서 보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티븐 또 사무엘도 지금 손을 들었는데요. 일단 스티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 분께 네,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티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폴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연과의 어떤 공존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을 하면요. 특히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대학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또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이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접경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현재 접경 지역도 오늘 저희가 또 논의했던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요. 접경 지역이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파일럿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작업들 또 이번 발표회 포럼에서도 발표가 되었지만 정치적인 상황 또한 지역적인 상황에서 이 접경 지역에서 아주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독일 도시 사이에 있었던 그 국경을 아니면 그 구분되었던 지역을 보시면요. 그 당시에 국경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또 발표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이 컨퍼런스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던 사례가 되었고요. 자연의 그런 권리 또 우리가 보호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어제 있었던 발표 내용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우리가 자연 안에서 이뤄내는 것, 즉 접경 지역에서의 자연을 활용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평화 구축에 있어서 인간 사회 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금실 대표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컨퍼런스를 위해서 많은 기여해 주신 분들께도 이 자리를
활용해서 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유용한 그런 많은 의견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연구와 정책 분석을 통해서 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네, 강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전 질문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DMZ와 세계 접경 지역의 평화 발전 환경 넥서스를 발전시키는 이 컨퍼런스를 앞으로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일종의 유엔 다자회의가 한반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측면들도 앞으로 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과제가 아닐까 하고요. 인간과 자연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 2번 이상 환경과 발전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연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인간이 수탁자로서 자연의 보호자로서의 지위가 새롭게 설정돼야 한다는 점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자연의 보호자이면서 스스로 발전해야 되는 인간의 이 환경과 발전의 상충 문제는 아직은 명확한 답이 없고 우리가 계속 이런 논의를 통해서 노력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피스 평화와 관련해서도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나 국가 중심의 평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제 자신이요. 근데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평화 그 자체, 피스메이킹도 각자의 처지, 지역의 처지, 각 접경 지역의 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DMZ를 중심으로 조금 더 진전을 시켜볼까 하는데요. 오늘 협업 세션에서 동아시아의 접경 지역 얘기를 들으면서 결론은 접경 지역의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역동성, 또 이동성, 그리고 로컬 중심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이런 게 공유가 됐지만 동아시아에 오면서 갑자기 중앙 권력이 굉장히 여전히 지배적으로 접경 지역을 누르고 있다는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MZ를 얘기하지만 언제 DMZ가 과연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약간 우울한 감정이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70년 동안이나 닫혀있는 이 DMZ에 새로운 생명들이 새로운 생활 공동체로 이루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던져주는 새로운 비전이며 꿈이라는 생각에서 다시 조금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DMZ 공간에 관해서 오늘 패널로서 한국 국회의원 또 공직자 2분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국회에서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평화 환경 발전 넥서스 맥락에서 한국의 DMZ에 관한 전망 또는 소회 또는 어떤 추천, 사업의 소개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이소영님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이소영 국회의원님은 여러 해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정말 이제 와서는 기후 위기가 많이 공유되고 있지만 관심이 없을 때 기후 위기 이슈를 일반화시키는 데 상당히 활동을 해온 전문가이시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본 법안을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먼저 이소영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먼저 이렇게 좋은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서 이제 강금실 장관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환경 변호사로 일을 했고, 지금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그린 뉴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DMZ에 국한한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 접경 지역에서의 평화, 발전, 환경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오늘 포럼의 주제에 관련해서 3일 동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의견 내지는 아이디어를 보태보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이 포럼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과제인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이 평화 환경 발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치를 접경 지역에서 결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보건의료 협력이 강조되고 있고 또 첫날 기조 강연 해주신 이인영 장관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그보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 또 광범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후위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많은 지역에서 폭염, 한파, 산불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 뿐만 아니라 물 부족이나 식량 부족이나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같은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텐데요. 근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은 먼저 지리적인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이나 변화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공간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면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경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계 접경 지역 그리고 이런 분쟁 지역에서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정당성을 설득하기 용이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맥락에서 이제 이런 고민을 적용해 보자면 DMZ의 문제는 이제 남북한의 평화를 어떻게 다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랑 이제 직결되어 있을 텐데 이 남북한이 평화를 다져가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협력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이 이어져야 되고 또 남북한 협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이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해관계나 입장이 첨예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북한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협력을 하게 된다면 남북한의 평화와 발전과 환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도 이로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관계의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협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 기준으로 연 4,200만 톤 정도인데요. 남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금융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 하에 북한의 노후화된 북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바꾸고 또 북한의 나무 없는 민둥산에 숲을 조성하는 산림 뉴딜을 통해서 온실가스 흡수원을 늘린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나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또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북한은 어쩌면 203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환경이라는 가치는 물론이고 또 발전과 평화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온실가스는 당연히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동북아 대기오염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이고 북한에서는 일자리가 생기고 남한 경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과 투자의 공간이 펼쳐지고 또 그 과정에서 대화와 협력의 물꼬가 트이면서 어떤 평화의 단초가 또 시작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 대응이라거나 기후 재난을 함께 대응하는 그 클라이밋 어댑테이션의 측면에서도 접경된 지역에서는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또 DMZ라고 하는 오늘 비롯한 3일 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접근,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단순히 한반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접경 지역들이 기후적인, 지리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동북아시아에서 전력망 슈퍼그리드를 연결하자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추진되고 있듯이 인접한 이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에서의 전력망 연결은 각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해법일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재생에너지 협력이나 산림협력 같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동일한 노력을 많은 지역들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 참여하는 기회에 다양한 이제 고민들을 해보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신 포럼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여기에 필요한 일들을 한번 진행해 나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기후위기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서 남북한뿐 아니라 접경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협력하는 방안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일부 교류협력정책관이신 김광길 님께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그 첫날 한반도 정세와 그 남북한의 그 교류협력 방안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한 그 특별 스피치를 해주신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교류협력 정책관님의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DMZ와 이와 연관된 남북한 이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일부에서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지금 통일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광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지는 못했고 부분 이렇게 봤는데 아주 유익한 포럼에 제가 발언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제가 보기에 유엔 등 국제기구가 이게 참여해서 DMZ 사업에 대해서나 접경지역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 포럼에서 제가 주의 깊게 봤던 부분입니다. 지난번 기조 강연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DMZ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에서 DMZ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들을 발표해왔으나 그것들이 실제로 시행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몇 가지 사업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장관님께서 기조 강연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은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고 결국은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특히나 시민들의 참여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정부에서도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에서 DMZ를 평화적으로 보존하고 또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지난 비무장지대에서 화살머리 고지와 등등에 대해서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고 유해를 발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평화의 길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MZ의 평화의 길을 조성해서 여러 국민들, 시민들에게 평화 체험 기회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성, 강원도 쪽의 고성, 그리고 강원도 쪽의 철원, 중부 강원도, 그리고
서쪽의 파주 순으로 지난해 이미 되었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방지로 해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28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돼지 열병 방역 조치가 완료된 파주 노선을 우선 개방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 평화의 길에 참여해서 실제로 평화가 만들어가는 과정들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마찬가지로 JSA의 판문점에 대해서도 역시 지난 남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비무장지대와 평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판문점에 대한 견학을 제기하여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종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대의 역할도 계속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머리 고지에서의 여러 가지 유해 발굴 사업과 기념관 건립 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적극 전면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중앙정부는 후원하고 지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 DMZ의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그런 다른 발표자가 말씀하셨듯이 DMZ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하나의 평화의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성공단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DMZ를 통과해서 금요일 날 퇴근하는 그런 생활을 상당 기간 반복했었는데 그때마다 DMZ가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들도 여러 차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생태와 이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을 같이 가지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추진하고 있는 이 DMZ에 대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데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DMZ가 단지 전쟁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를 보존하고 있는 생태 보존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말에 유네스코 잠정 목록에 등재하는 신청을 지금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이 비무장지대는 굉장히 한반도에 있어서 특수한 영역입니다. DMZ는 한국 전쟁의 결과인 정전협정의 결과로 설정된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한 관할과 법률의 적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DMZ 지역이 어떤 일종의 국제 지도하에 돼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률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 지역에 어떻게 적용되고 실제로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논의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통일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시민 참여 그리고 생태 보존을 기반으로 한 평화를 향한 DMZ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DMZ는 남북 간의 긴장이 아주 긴밀하게 진행된 곳이서 남북 간의 합의가 있어 왔지만 실제로 그 합의가 잘 준수되고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면이 큽니다. 이것이 어떻게 남북 합의가 계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가가 이 DMZ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정부는 민주인 정부는
남북 합의에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남북 합의의 이행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북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북 합의의 이행에 있어서 유엔 등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지해 주는 것은 상당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온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합의와 이행에 있어서 국제기구의 도움이 있었다면 좀 더 합의가 안정적이고 제도화될 수 있었을 거라는 경험적 반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DMZ 이 사업, 평화지 이용 사업이 국민들과 시민들과 국제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며 이 포럼을 포함한 여러분들과 긴밀히 소통하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포럼이 잘 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강길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그 평화 환경 발전 넥서스의 맥락에서 남북한 문제와 DMZ 문제를 접근하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도 평화지역 발전본부장이신 변정건님 모시겠습니다. 강원도는 이제 이런 훌륭한 컨퍼런스 주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접경 지역을 강원도에서는 평화 지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DMZ 접경 지역을 다루고 계시는 책임자이십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평화지역 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먼저 지난 3일부터 접경 지역의 평화 구축을 주제로 해서 PLG 포럼을 주관해 주신 우리 강금실 이사장님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강원도 접경 지역에 대한 그 현황과 또 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DMZ는 비무장 지대로서 민간 출입이 이제 엄격히 통제되는 지역인데요. 사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가늠조차 어려울 만큼 수많은 지뢰가 매설된 지역으로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은 매설된 지뢰들이 농경지라든가 주민 생활 지역으로 흘러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DMZ 면적은 이제 전체 453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 중에 강원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300제곱킬로미터로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파주시로부터 시작되어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이어지는 이제 군사 분계선 MDL이 되겠는데요. 이게 총 길이가 240km인데 강원도가 145km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군사 분계선과 인접한 강원도 접경 지역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되는 지역적 특수성으로서 북측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60만 병력 중에서 10만 명이 주둔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강원도가 북강원도와 남강원도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남쪽에 있는 강원도는 인구가 한 154만 명, 또 북강원도가 한 149만 명. 행정구역은 저희가 강원도가 18개의 시군이 되겠고요. 북강원도는 지금 17개의 시군으로서 규모는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DMZ와 접해 있는 저희가 이제 철원, 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지역의 인구수가 한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수보다 군 장병수가 더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군 작전상 필요하다는 명분하에 군사시설 보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고요.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98%가 군사시설 보유구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 지역 안에서는 그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또 층고 제한, 개발 행위 등이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에 이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SOC 등 기반시설이 엄격히 이제 취약하고요. 또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시설들이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역 경제 기반이 아직까지 그 농업이라든가 1차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군 장병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 50% 정도로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군 장병의 외출 누적이 이제 전면적으로 통제되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가 그 2022년까지 병력 자원 감소에 따라서 국방개혁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국방개혁이 추진되면은 그 60만 대군 중에서 한 10만 명의 병력이 감축이 됩니다. 이 10만 명 병력이 감축이 되는데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만 2만 2천 명의 병력이 감축됩니다. 이게 감축이 되면은 사실 지역 경제에 어려운 그 상황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해소하고자 강원도에서는 이제 접경 지역을 그 평화 지역으로 선포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부와 또 저희가 그 평화 지역 군 또 강원도가 상생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또 국방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DMZ 일원의 그 생태, 또 문화, 안보, 자원을 활용한 그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통일부와 협력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국 전쟁 전사자 유해를 지금 발굴 중에 있는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평화 기념관을 이제 건립할 계획이고요. DMZ를 중심축으로 해서 평화의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관광 도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 주민과 또 군 장병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도 매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군 장병들이 그 접경 지역에 외출을 나와서 소비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상품권이 다시 지역의 소비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지역 주민의 이제 정주여건 개선하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관 개선 사업도 하고 또 소규모 그 상공인들에게는 시설 개선 사업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저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강원도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99년부터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또 체육, 농업, 또 산림, 사회문화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북한 핵가불로 인해서 유엔 제재 등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죠. 그러다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 계기로 북미, 남북 정상회담 등이 이제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다가 그 북미 하노이 회담 결의를 위해 이제 또다시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다시 그 남북을 넘어서 세계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한 또 다른 작은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대명칭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으로 정하는데요. 이 하계대회든 동계대회든 모든 올림픽은 개최 도시의 명칭을 따서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개최되는 이제 동경 하계올림픽, 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이제 모두 개최 도시를 명명해서 이름을 짓는데요. 유일하게 그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남쪽 강원도하고 북강원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강원올림픽을 목적으로 이름을 정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북한 공동 개최 또는 이제 분산 개최 등을 통해서 IOC와 또 조직위원회, 강원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동 개최가 된다면은 뭐 개회식은 강원도에서, 폐회식은 또 북쪽에서, 또 분산 개최가 된다면은 빙상 경기는 또 강원도에서, 설상 경기는 그 마신령 스키장에서 하는 이런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또 아주 최소한 북한의 어느 한쪽이라도 참여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미 관계나 또 남북 관계는 내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아마 급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제 급변하는 대내외의 이제 환경 변화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또 국제기구, 민간단체들과 협력하면서 강원도에서 준비하는 남북 교류 사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DMZ의 이제 가치입니다. DMZ는 그 한국 전쟁 이후에 70여 년간 그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고 자연적으로 식생이 복원된 아주 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하죠. 만약에 이 지역을 그 단순 경제 논리로 개발한다면 지난 70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그 자연의 그 보고를 다시 조성하려면은 또 다른 70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개발이 아니라 이제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평화적 이용을 통해서 또 분란을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과 북이 함께 교류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 통일 대한민국이 먼 미래라면 지금의 휴전이 종전으로 바뀌어지고 DMZ가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라는 이름으로 공존할 수 있게 UN 등 국제사회와 또 이번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5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분단이 되고 DMZ가 그 생기고 난 이후에 태어났는데 그나마 그래도 10대, 20대를 60, 70년대에 보내면서 이 남북한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체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이제 걱정이 세대 간 교류, 그 남북한 교류뿐만 아니라 세대 간 교류도 굉장히 이제 좀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남북한이나 DMZ에 관한 관심은 또 영 다릅니다. 너무나 그 체험해보지 못한 그 역사 속의 공간처럼 인식하고 있어서 그 젊은 층들의 그 참여를 높이는 것도 저희가 상당히 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아까 그 안병진 교수님께서 그 신 DMZ 레짐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안병진 교수님은 현대 미국 정치 전공하시고 또 전환 정치 담론을 만드시더라고 주력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렇게 공직자분들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좀 첨언할 게 있거나 아니면 이 신 DMZ 레짐에 관해 조금 더 보완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을 조금 어떠신지요? 네. 예, 짧게만 첨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3일간 너무나도 훌륭한 개념 그리고 문제의식,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요. 신 DMZ 레짐을 만든다면 기존에 아직 조금은 남아있는 기능주의적 관점을 넘어서 저희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좋은 개념들, 지구법, 그리고 바이오크라시, 그리고 바이오 다이버시티, 탈영토주의, 그리고 바이오 외교, 이런 너무나도 훌륭한 그 새로운 개념 툴 이런 부분들이 참 제시가 돼서 굉장히 보람 있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 DMZ 레짐론이라면 이러한 저희가 논의했던 개념 툴 질문들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한번 재구성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무게 있는 컨퍼런스에서 제가 좀 약간 가벼운 얘기를 하자면 요즘에 전 세계인들이 중에서 특히 인기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퀸스 갬빗이라고 이 체스 드라마입니다. 어느 고아가 소녀가 이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체스 챔피언이 되는 과정인데, 제가 갑자기 엉뚱하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 천재 소녀가 성공하는 그 체스의 전략이 기존 교과서, 기존의 규칙, 기존의 문법, 이것들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전환적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3일간의 컨퍼런스야말로 진정한 퀸스 갬빗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앞으로 여기서 나왔던 영감들을 잘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님들께 퀸스 갬빗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저도 농담을 보태자면 이 컨퍼런스에 오는 길에 안병진 교수님이 그 영화를 강추하셔서요. 어제 넷플릭스를 깔았습니다. 근데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밤까지 회의가 계속돼 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좀 첨언을 한다면 4세션하고 협업 세션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를 포함해서 행위자들의 상호 액션과 변화, 이동, 네트워크로 접경 지역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네이처, 이런 환경, 발전, 이렇게 개념으로 어떤 공간이 정체성이 이렇게 실체화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움직이고 계속 같이 연결해서 넥서스를 이뤄가는 방식, 그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지금 패널로 참가하고 계시는 우리 유엔 기구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요, 한국의 유엔 기관에 있으시면서 한국에서 함께 경험하고 또 한국 참 뉴스가 시끄럽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정치 뉴스 안에 들썩들썩하는 나라인데 DMZ 이슈라거나 남북한 문제에 관해서 여기서 직접 유엔 관계자로서 일하시면서 또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시는 어떤 일화도 좋고요, 문화도 좋고 또 의견도 좋은데요.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스테판 센터장님 먼저. 네. 네, 죄송합니다. 아까 에코가 자꾸 났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제가 코멘트를 딱히 드릴 건 없고요. 나중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상당히 이제 다이나믹하고 또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용히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민 부소장님. 네. 저희가 이제 북한 관련돼서는 그동안 북한 역량 개발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3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분야가 환경, 통계, 교통, 에너지, 그다음에 재난, 이런 분야에 있어서 북한 관료와 전문가들을 밖으로 이제 초청해서 교육 훈련 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북한하고 협력, 특히 이 DMZ라는 공간과 관련된 협력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지금 남북 국면이나 또 약간 상황이 호전됐을 때도 북한이 DMZ 자체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는 되게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기 저희가 원래는 사실 철원에 있어야 되는데 철원 평야 같은 경우에 제두루미, 흑두루미가 오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두루미 관련된 보호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한국은 국립공원을 67, 8년 지리산 처음으로
국립공원을 만들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56년, 58년부터 자연보호구를 설립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연보호구를 이미 설립을 했고요. 특히 2018년에는 그 람사 협약에 가입해서 라선하고 문덕, 라선은 두만강, 문덕은 청천강 입구인데 거기 또 람사 습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90년대 중반부터 국가보호구로 설립이 되어 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철원 같은 경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접적 협력이 아니라면은 이동 철새를 중심으로 한 협력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철원 또는 강원도로 오는 철새 서식지, 북한에 있는 서식지하고 협력하는 것도 향후 모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는 아니지만 해양보존구입니다. 그 북한 같은 경우에 황해도 일원에 강령, 온정 여러 군데 해양 습지 보호구가 있습니다. 우리 남쪽도 강화도 습지 보호구는 아니지만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 생태적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그 서해평화 특별지대 협력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측면에서 물론 포괄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그 해양 습지 보존 협력은 향후 그 정치적 관계가 개선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천 분야인데요. 아까 그 이소영 의원님께서 이 접경 지역이 지리적으로 또 기후적으로 동질적인 그런 공간 그 맥락에서 서로 협력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국제 하천이 한 260개 정도가 있습니다. 260개가 있는데 많은 경우 다자 협력 또는 양자 협력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NEC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 하천 협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북 간에는 그 임진강하고 북한강이 있지만은 양자 협력이 초보적으로 몇 차례 미팅은 진행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남북 간의 기본적 소통 내지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우리 임진강 홍수 관련된 피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 규범, 그 UNEC의 워터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어떤 국제적 규범을 갖고 어떻게 활용해서 남북 간의 어떤 수계 협력을 제도할 것인가. 또 북한 같은 경우에 압록강은 중국하고 그다음에 두만강은 중국, 러시아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그쪽 하천에 대해서는 그 양자 협력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압록강 같은 경우에 6개 댐이 있는데 중국하고 북한하고 서로 전력을 공유하고 있고 그런 북한은 일단은 이미 국제 하천 협력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하고 또 국제적 어떤 규범하고 이런 걸 활용해서 남북한이 어떻게 이 수계 협력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그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없으신지요? 그러시면은 그 여러분 모두의 그 고견 정말 잘 들었고요. 이제 그 다시 한번 이 컨퍼런스 만들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그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드리고 마이크를 폴 소장님께 넘겨서 마무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패널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이번 포럼의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또 많은 논의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업 차원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또 적극적으로 또 열정적인 그런 논의들을 해주셨습니다. 접경 지역에 대해서 또 한국도 지금 우리가 다양한 지식 교류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연구가 또 구체적인 정책이 되겠고요. 또 접경 지역에서의 새로운 솔루션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번 포럼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 1000
30분 정도가 이 세션에 계속 참여를 해주시면서 유튜브에서 또 각각 국가마다 다르지만 시간대도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준비해주신 주최 측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시기 위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해 주신 분들, 또 그동안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메일이 오가고 하는 작업들을 잘 조율해 주신, 또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 유튜브에 설문조사 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어떤 게 좋았다라든가 다음에는 이런 것들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설문조사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해서 다음에 좀 더 의미 있는 또 개선된 그런 포럼을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또 고생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션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강원도와 철원군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UNRSID가 함께 주최해 주셨습니다. 3일간 열띤 논의를 가졌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